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해요. 단편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이 담겨 있어서 많은 삶의 지혜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들려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불개 이야기. 아주 먼 옛날, 하늘 저 너머에 어둠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해도 달도 별도 없는 깜깜한 곳이어서 사람들은 늘 어둠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모두가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임금님, 이 나라에도 해와 달처럼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매일 부딪히며 넘어지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걱정에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누가 가서 구해온단 말인가? 하지만 아무도 해와 달을 가지러 가려는 이가 없었습니다. 방법도 몰랐고 용기도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날마다 고민에 빠져 지냈습니다. 결국 임금님은 빛을 구해오는 자에게 아주 큰 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명하고 용감하기로 소문난 불개 한 마리가 임금님을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제가 빛을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는 불개가 아니더냐? 사람도 나서지 못하는데 정말 내가 구해올 수 있겠느냐? 네, 꼭 구해오겠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너에게 아주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빛을 구하러 가는 불개를 대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용맹스러운 불개는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밝은 빛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불개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저 해만 있으면 어둠의 나라가 빛의 나라가 될 텐데, 저 해를 어디서 만나고 또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지?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려면 내 허락이 있어야 해. 깜짝 놀란 불개는 몸을 웅크리며 바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도와줘 바람아. 나는 해와 달처럼 밝은 빛이 필요해. 왜 빛이 필요한 거지? 내가 사는 어둠의 나라는 빛이 없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해를 꼭 만나야 해. 좋아. 내 바람을 뚫고 갈 수만 있다면 알려주지. 후, 휑.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자
불개는 휘청거렸습니다. 바람에 휘날린 모래가 불개의 눈에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불개는 생각했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바람이 더욱 세게 휘몰아쳐도 불개는 뚫고 걸어 나갔습니다. 불개의 용감한 모습에 놀란 바람은 곧 잠잠해졌습니다. 내 바람을 뚫고 걸어가다니 보통이 아닌 불개로군. 사정이 딱하니까 알려주지. 해를 만나려면 저기 저 언덕을 넘어야 해. 그런데 그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조심해야 할 거야. 고마워, 바람아. 불개는 바람이 알려준 곳으로 힘차게 뛰어갔습니다. 언덕에 다다르자 정말 바람이 말한 대로 큰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불개는 금세 비에 젖었습니다. 비가 말했습니다. 왜 이곳을 지나가려 하지? 이곳만 지나면 밝은 해를 만날 수 있다고 했어. 여기는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내가 이 비를 뚫고 지나간다면 모를까. 하지만 쉽지 않지. 좋아, 나도 자신 있어. 비는 아까보다 더 심한 빗줄기를 불개에게 퍼부었습니다. 계속 찬물을 맞아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꾹 참았습니다. 정말 끈질기군. 내가 졌다. 빗줄기가 점점 약해지더니 비가 그쳤습니다. 북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해가 보일 거야. 고마워, 비야. 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기운이 없었지만 불개는 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어느새 추위도 사라지고 불개의 털이 다 말랐습니다. 드디어 바로 앞에 붉은 빛을 내며 이글거리는 해를 만났습니다. 해를 발견한 불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게 바로 해구나. 드디어 찾았어. 어서 가져가야지. 불개는 힘껏 뛰어올라 입으로 해를 꽉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너무 뜨거워서 금방 뱉고 말았습니다. 불개는 해를 물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워 입 안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결국 해를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어둠의 나라로 갔습니다. 불개가 임금님께 말했습니다. 임금님, 해를 만났지만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가져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달이라도 가지고 오너라. 불개는 해가 있던 장소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 달은 해처럼 뜨겁지는 않으니 꼭 가져가야지. 어둑한 밤하늘 위에 동그랗게 떠 있는 달을 발견했습니다. 아, 저게 바로 달인가 보구나.
불개는 힘껏 뛰어올라 입으로 달을 꽉 물었습니다. 그러나 밤하늘의 달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놀란 불개는 달을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달을 물고 뱉고를 반복하던 불개는 어느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결국 불개는 해와 달을 구하지 못한 채 어둠의 나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임금님과 마을 사람들은 빛을 구하러 간 불개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불개의 모습이 드러나자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하며 우르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불개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 순간 불개의 입에서 밝은 빛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둠의 나라가 환해졌습니다. 와, 이제 어둠의 나라에도 빛이 생겼다. 그런데 불개가 계속해서 새빨간 빛 덩어리를 토해냈습니다. 임금님과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임금님, 아무래도 나라에 큰 재앙이 올까 걱정됩니다. 임금님, 어서 저 불개를 내쫓아야 됩니다. 불개를 보자 임금님도 겁이 났습니다. 빛을 가져오면 상을 주겠다는 약속도 잊은 채 결국 불개를 내쫓았습니다. 불개를 다른 세상으로 보내자 불개가 토한 빛 덩어리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불개가 있어서 빛이 생겼던 거야. 결국 어둠의 나라는 여전히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아쉬운 마음에 다른 개에게 해와 달을 물어오라고 시켰습니다. 다른 개가 해와 달을 입에 물고 뱉기를 계속 반복했으나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가려지는 일식, 달이 가려지는 월식이 있는 것은 아직도 개가 해와 달을 물었다 뱉었다 하기 때문이랍니다. 도깨비 감투. 아주 먼 옛날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돌쇠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돌쇠가 산에서 장작을 패는데 어느덧 어둑어둑 해가 졌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돌쇠는 멀리 있는 낡은 초가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날도 추운데 오늘은 저곳에서 하룻밤 묵어야겠다. 돌쇠는 서둘러 초가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온종일 일하느라 피곤했던 돌쇠가 스르르 잠이 들 무렵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쑥덕쑥덕, 소곤소곤, 까르르. 잠결에 눈을 뜬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빨간 도깨비 불이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요리요리 뚝딱. 이상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도깨비 불이 하나 둘
도깨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깨비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도깨비가 보였는데. 어라? 또 사라졌네. 돌쇠는 도깨비 머리에 쓴 감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도깨비들이 머리에 쓴 감투를 벗자 모습이 나타나고 감투를 쓰자 감쪽같이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네. 돌쇠가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던 사이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꽃기요. 이때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날이 밝으면 이곳에서 영영 갇히게 돼. 서둘러. 요리요리 뚝딱. 그러자 도깨비들이 새빨간 도깨비불로 변하더니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돌쇠는 자기가 꿈을 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사라진 자리에 감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 도깨비들이 쓰고 놀던 감투잖아. 돌쇠는 감투를 조심스레 머리에 써봤습니다. 그러자 돌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하, 이거 참 신기하네. 이 도깨비 감투를 쓰면 모습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것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겠어. 돌쇠는 그때부터 감투를 쓰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 감투를 쓰고 슬쩍 훔쳤습니다. 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감투를 쓰고 몰래 먹었습니다. 하하, 아주 재미있고 신나는 걸. 이 감투 하나로 가지고 싶고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말이야. 어느 날 음식을 잔뜩 훔쳐 먹고 온 돌쇠는 집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쥐 한 마리가 나타나 감투의 모서리 부분을 갉았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돌쇠는 감투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할 수 없이 흰 천을 가져다 구멍난 부분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막아놓으면 감쪽 같겠지. 자, 오늘은 또 뭘 훔칠까? 돌쇠는 감투를 쓰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값비싼 물건들이 많이 보이자 돌쇠는 하나 둘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 감투를 꿰맨 흰 천은 사람들 눈에 잘 보였습니다. 흰 천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가게 주인이 구정물 한 바가지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돌쇠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도둑놈이다. 도둑 잡아라.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향해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아이고 돌쇠 살려. 마을 사람들에게 호되게 혼이 난 돌쇠는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성한 돌쇠는 그 뒤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지혜로운 아들. 옛날 관아에는 사또를 도와 일을 하는 이방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고을 이방에게는 똑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나? 저 이방의 아들이 지난번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했다더군. 어디 그것뿐인가? 효심은 어찌나 깊은지 이방이 아파서 시름시름 앓았을 때 천리길을 가서 약을 구해왔다지.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못된 사또가 있었습니다. 사또는 똑똑한 아들을 둔 이방을 시기해서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사또가 이방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이방. 지금 당장 가서 산딸기를 구해오너라. 놀란 이방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또, 지금은 겨울이어서 산딸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내가 산딸기를 먹고 싶다는데 내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내일 아침까지 산딸기를 구해오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 집으로 돌아온 이방은 고민하다가 결국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방의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이방은 아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방은 나오너라. 포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방이 약속 시각이 지나도 산딸기를 구해오지 않자 사또가 이방을 잡아오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방 대신 아들이 포졸들에게 붙잡혀 관하로 갔습니다. 너는 이방의 아들이 아니더냐? 어찌 이방은 오지 않고 내가 왔느냐? 사또, 아버지께서는 지금 못 움직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또를 위해 산딸기를 구하러 산에 가셨다가 독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움직이십니다. 어허, 이놈 봐라. 뱀은 겨울에 겨울잠을 자서 찾아볼 수가 없거늘 사또인 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다가와 끌고 가려는 순간 아들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또. 겨울에 뱀이 없듯이 산딸기도 없습니다. 사또는 아들의 말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방 아들의 지혜로움을 기특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신 훈장님. 한 마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당 훈장님은 아이들의 지혜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문제를 하나 내서 너희가 성공한다면 큰 상을 줄 것이다. 아이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훈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문제요입니까, 훈장님?
방 안에 앉아있는 나를 방 밖으로 나가게 해보거라.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 쳐다봤습니다. 단, 억지로 나를 끌어내서는 안 된다. 갑작스러운 훈장님의 말에 아이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지만 좀처럼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방법을 못 찾고 있을 때 한 소년이 말했습니다. 훈장님, 문제를 반대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방 안에 계신 훈장님을 나가시게 하는 건 힘들어도 방 밖에 계신 훈장님을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훈장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하, 녀석아,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냐.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밖에 있는 나를 안으로 들어가게 해보거라. 훈장님은 아무 생각 없이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소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훈장님, 제가 해낸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훈장님께서 밖으로 나가셨잖아요. 훈장님이 소년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슬기와 지혜를 칭찬했답니다. 선비와 갈모.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선비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친척 집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선비는 심부름하기 귀찮아서 투덜거렸습니다. 에이, 한창 글 공부하는데 심부름을 시키실 게 뭐람? 그때 선비의 어머니가 선비를 불러 세웠습니다. 얘야, 하늘을 보니 비가 쏟아지겠구나. 갈모를 챙겨가거라. 갈모는 예전에 비가 올 때 갓 위에 포개 쓰던 곡깔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입니다. 젊은 선비는 어머니 말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많았지만 해가 반짝하니 비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비라니요. 귀찮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귀찮다고 대비하지 않았다가 낯선 곳에서 비를 만나면 어쩌려고. 선비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갈모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선비가 친척집 마을에 왔을 무렵 한두 방울 비가 떨어지나 싶더니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눈앞에 발이 처진 듯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선비는 우선 남의 처마집 밑에 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이를 어쩐다. 빗속을 뛰어가다가는 전해야 할 편지가 다 젖을 텐데. 한참을 기다렸지만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선비는 오도 가도 못하고 처마 밑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네. 편지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더 늦어지면 밤길을 걷겠구나. 호랑이라도 나오면 어쩌지? 젊은 선비는 제발 비가 그치기를 바랬지만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갈모를 받아왔더라면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선비가 후회하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선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갈모가 없어서 여기 서 있는 것인가? 흰 머리가 성성한 나이 지긋한 선비가 젊은 선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 어르신. 아버지 심부름으로 집을 나섰다가 비를 만났지 뭡니까? 젊은 선비는 울상을 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갈모를 빌려주지. 저에게 갈모를 빌려주면 어르신은 어찌 가시려고요? 자네처럼 갈모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봐 갈모를 하나 더 쓰고 다닌다네. 나이든 선비는 자신의 갈모를 벗어서 젊은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젊은 선비는 이제 편지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참 기뻤습니다. 갈모는 제가 잘 쓰고 말려서 내일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실까요? 나이든 선비는 젊은 선비에게 자신의 집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럼 내일 보세. 늦었으니 얼른 가세나. 예, 고맙습니다, 어르신. 젊은 선비는 다시 한번 나이든 선비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얼른 친척 집으로 향했습니다. 빌린 갈모 덕분에 무사히 심부름을 마친 젊은 선비는 밤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젊은 선비가 빌린 갈모를 돌려주러 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방에서 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고작 갈모 하나 돌려주러 그 먼 길을 다시 가야 하나? 어제는 그토록 고마웠던 갈모였지만 지금은 짐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어르신은 갈모가 2개나 있으니 하나쯤 없다고 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날씨도 좋으니 갈모를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겠지. 젊은 선비는 갈모를 돌려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책만 읽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나라의 관리를 뽑는 과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선비는 시험에 통과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젊은 선비가 멋진 관복을 입고 처음 일하러 가는 날입니다. 젊은 선비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윗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갈모를 빌려준 나이든 선비가 자신의 윗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선비도 젊은 선비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네는
나에게 갈모를 빌려갔던 사람이 아닌가? 예, 어르신, 갈모를 빌려주셔서 낭패를 면했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갈모를 빌려가면서 분명히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아직까지 나는 갈모를 받지 못했네. 젊은 선비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쩔쩔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네처럼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란 일을 맡길 수 없네. 썩 물러가게. 관청에서 쫓겨난 젊은 선비는 집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터벅터벅 힘없이 걷는 선비의 머리 위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대동강을 판 봉이 김선달. 김선달은 조선 후기 사람으로 이름은 김인홍입니다. 선달은 과거에 급제했으나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루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나루터를 지날 때였습니다. 사대부집에 물을 길어다 주는 물 장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나르는데 한양에서 놀러온 양반들은 정자에 앉아 큰 소리로 떠들며 놀았습니다. 이를 본 봉이 김선달은 한양 양반들을 골려주려고 꾀를 냈습니다. 김선달은 물 장수들을 데리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여기들 보시오. 내 지금 엽전을 몇 입씩 나누어 줄 터이니 내일부터 물을 치고 갈 때마다 나에게 한 입씩 던져주시게. 물 장수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김선달이 늘 자신들을 도와주었기에 순순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김선달은 옷을 잘 차려입고 평양성 동문을 지나는 길목에 책상과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물 장수들은 전날 약속한 대로 물을 치고 지나가면서 김선달에게 엽전을 한 입씩 냈습니다. 김선달은 의젓하게 앉아서 물 장수들이 던져주는 엽전을 헛기침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이 광경을 사람들이 수군대며 살폈습니다. 이때 엽전을 내지 못한 물장수가 김선달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선달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내일 꼭 챙겨오겠습니다. 물을 떠가기 싫은 게 아니면 내일은 잊지 말아야 할 걸세. 이를 본 한양 양반들은 대동강 물이 김선달 것인데 물 장수가 물값을 내지 못해서 야단을 맞는다고 착각했습니다. 대동강에 주인이 있을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한양 양반들은 물값을 못 내 망신당하지 않게 엽전을 준비해야겠다며 야단이었습니다. 김선달은 며칠 동안 물 장수들에게 엽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김선달이 미리 준 돈이었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한양 양반들은 모여서 궁리를 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대동강을 지금 사둔다면 얼마나 좋겠소.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오. 하지만 김선달이 대동강을 우리에게 팔려고 할까? 김선달은 딱 보기에도 어수룩해서 우리가 잘만 꿰면 넘어올 것이오. 대동강을 사기로 마음먹은 한양 양반들은 김선달을 어르고 달래서 주막으로 데려왔습니다. 방에는 맛있는 요리가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떡갈비를 먹으며 한양 양반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대동강을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없소. 그나저나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구려. 김선달, 대동강 값은 섭섭지 않게 쳐드리겠소. 1,000냥이면 되겠소. 김선달은 떡갈비만 맛있게 씹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0냥이면 파시겠소. 어머니께서 참 좋아하시겠는데 음식 좀 싸주실 수 있소. 물론 싸드리지요. 그럼 3,000냥이면 파시겠소. 김선달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갈등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한양 양반은 결심했는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소. 4,000냥 드리리다. 4,000냥이면 파시겠소. 4,000냥이면 황소를 60마리나 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김선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자식이 없어 물려줄 수도 없는데 대동강을 끼고 있을 필요가 없지. 좋소. 대동강을 팔겠소. 김선달은 대동강을 팔기로 해놓고 계약서에 도장 찍기 서운한 듯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한양 양반들은 김선달 마음이 바뀔까봐 빨리 찍으라고 졸라대서 결국 계약을 했답니다. 김선달이 임자 없는 대동강을 팔아 큰 돈을 번 것입니다. 봉이 김선달은 양반들을 골탕 먹이고 뺏은 돈을 어려운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김선달은 권세 있는 양반, 부유한 상인,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꾀로 혼내주는 여러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난을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나그네. 옛날에 마음씨 착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개울가에서 목을 축이는데 갑자기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나그네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산속에서 누가 다치기라도 했나? 나그네는 도와주려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어디 있소? 난 못 찾겠소. 이쪽으로 오십시오.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나그네가 목소리를 따라 풀숲을 헤치며 들어갔습니다. 조금 들어가자 커다란 구덩이가 보였습니다. 구덩이는 아주 깊어서 다 큰 사람 키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 안에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호랑이를 보자 무서워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호랑이다. 나그네님, 저를 꺼내주십시오. 어제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셨습니다. 배도 너무 고픕니다. 나그네는 호랑이가 배가 고프다는 말에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나와서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 호랑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나그네님을 잡아먹다니요. 제가 은혜를 모르고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은인을 잡아먹는 그런 배은망덕한 짐승이 아닙니다. 제발 저 좀 꺼내주십시오. 호랑이는 앞발을 비비며 나그네에게 애원했습니다. 나그네는 호랑이가 무서웠지만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사람도 잘 다니지 않으니 지금 호랑이를 구해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굶어 죽거나 사냥꾼에게 잡히겠지. 나그네는 호랑이에게 외쳤습니다. 좋다. 나를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꺼내주겠다. 절대 나그네님을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나그네는 호랑이를 꺼내주려고 손을 뻗었지만 호랑이가 너무 깊은 곳에 빠져서 서로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나그네는 숲속에서 쓰러진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리 굵지 않아서 혼자서도 너끈히 구덩이까지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끌고 온 나무를 구덩이에 넣어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나무를 타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구덩이에서 나온 호랑이는 땅 위로 올라오자마자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덤볐습니다. 나그네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으아, 이게 무슨 짓이냐? 구덩이에 오래 있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다. 널 먹어야겠다. 뭐라고? 목숨을 구해준 은인을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아까 분명히 날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호랑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흥, 그건 내가 구덩이 안에 있을 때 이야기야. 내가 구덩이 밖으로 나왔는데 내가 왜 그 약속을 지켜야 하지? 못된 놈. 나그네는 화가 나 외쳤습니다. 나그네의 말에 호랑이가 어흥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제일 못된 건 사람이지. 난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하고 남기지 않고 다 먹는데 사람은 한 끼 식사로 먹으려고 동물을 좁은 우리에서 평생을 살게 하지.
게다가 죽여놓고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잖아. 이것보다 못될 수가 있나? 그건 억지야. 누가 옳은지 여기 밤나무에게 물어보자. 좋다. 밤나무에게 물어봐라. 나그네는 밤나무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밤나무님, 이제까지 보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호랑이가 약속을 지켜야겠지요? 밤나무는 나그네를 내려다보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네. 사람은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햇볕도 가려주고 알밤도 주는데도 나를 마구 베어간다네. 호랑이야, 사람은 모두 잡아먹어라. 밤나무의 대답에 나그네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밤나무가 호랑이 편을 들어줄 줄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나그네는 억울했습니다. 어때? 밤나무님도 내가 내 밥이 되는 게 옳다고 하더구나. 나그네는 자신이 주저앉은 길을 보며 외쳤습니다. 땅한테 한 번 더 물어보자. 알았다. 빨리 물어봐라. 이번에도 내가 옳다고 하면 군말 없이 내 밥이 되거라. 나그네는 급하게 길에게 물었습니다. 땅님, 전 호랑이에게 속았습니다. 호랑이가 잘못한 것이 맞지요? 길은 나그네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호랑이가 잘못한 건 없어. 내 몸에 그 구덩이를 파놓은 것도 인간이니까. 사람은 날마다 내 위를 걸어다니면서도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없지. 침을 퇴퇴 뱉고 쓰레기나 버리지. 호랑이야, 얼른 잡아먹어라. 나그네는 땅의 말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러다 호랑이 밥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반면에 호랑이는 땅이 제 편을 들어주자 신이나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럼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 잠깐, 무엇이든 3-4번은 해야지. 한 번만 더 물어보자. 좋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는 배가 고파서 못 기다리겠거든. 나그네는 급한 마음에 지나가는 흰 토끼를 불러 세웠습니다. 토끼야, 내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보렴. 나그네는 흰 토끼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토끼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아니 일단 호랑이님이 못 빠져나오는 구덩이가 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이 저를 놀리시는 거지요? 정말이야. 내 목숨이 걸렸는데 장난을 치겠니? 나그네와 호랑이는 구덩이를 보여주려고 토끼를 구덩이로 데려갔습니다. 봐, 정말 깊지? 호랑이는 토끼가 구덩이를 보고 놀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별것 아니라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해게? 이렇게 얕은 구덩이를 동물의 왕인 호랑이님이 못 빠져나오시다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호랑이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 구덩이가 얕다고? 호랑이가 자존심이 많이 상한 듯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구덩이가 보기에는 얕아 보일지 몰라도 이 깊이면 숲속에 사는 어떤 동물도 빠져나올 수 없다. 나도 여기에 이틀이나 빠져 있었어. 나그네도 호랑이 말을 거들었습니다. 호랑이 말이 맞아. 호랑이가 여기 빠져 있었어. 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어요. 토끼의 말에 호랑이가 기분이 상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 다짐을 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보여주지. 호랑이는 냉큼 구덩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끼에게 외쳤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면 올라가려고 해도 흙이 계속 미끄러져서 올라갈 수가 없어. 이때 토끼가 나그네에게 속삭였습니다. 나그네님, 호랑이가 다시 못 나오게 얼른 구덩이 안에 나무를 치우세요. 토끼의 말에 나그네는 옳았구나 하고 나무를 치웠습니다. 호랑이는 그제야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호랑이는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토끼놈아, 다시 올라가면 너부터 잡아먹겠다. 하지만 나그네와 토끼는 이미 멀리 떠나고 없었답니다. 불개 이야기. 아주 먼 옛날, 하늘 저 너머에 어둠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해도 달도 별도 없는 깜깜한 곳이어서 사람들은 늘 어둠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모두가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임금님, 이 나라에도 해와 달처럼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매일 부딪히며 넘어지고 있습니다. 신하들의 걱정에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누가 가서 구해온단 말인가? 하지만 아무도 해와 달을 가지러 가려는 이가 없었습니다. 방법도 몰랐고 용기도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날마다 고민에 빠져 지냈습니다. 결국 임금님은 빛을 구해오는 자에게 아주 큰 상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총명하고 용감하기로 소문난 불개 한 마리가 임금님을 찾아왔습니다. 임금님, 제가 빛을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는 불개가 아니더냐? 사람도 나서지 못하는데 정말 내가 구해올 수 있겠느냐? 네, 꼭 구해오겠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너에게 아주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임금님과 신하들은 빛을 구하러 가는 불개를 대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용맹스러운 불개는 먼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밝은 빛이 쏟아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본 불개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저 해만 있으면 어둠의 나라가 빛의 나라가 될 텐데, 저 해를 어디서 만나고 또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지?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려면 내 허락이 있어야 해. 깜짝 놀란 불개는 몸을 웅크리며 바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도와줘 바람아. 나는 해와 달처럼 밝은 빛이 필요해. 왜 빛이 필요한 거지? 내가 사는 어둠의 나라는 빛이 없어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해를 꼭 만나야 해. 좋아. 내 바람을 뚫고 갈 수만 있다면 알려주지. 후, 휑.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오자 불개는 휘청거렸습니다. 바람에 휘날린 모래가 불개의 눈에 들어가 따가웠습니다. 불개는 생각했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바람이 더욱 세게 휘몰아쳐도 불개는 뚫고 걸어 나갔습니다. 불개의 용감한 모습에 놀란 바람은 곧 잠잠해졌습니다. 내 바람을 뚫고 걸어가다니 보통이 아닌 불개로군. 사정이 딱하니까 알려주지. 해를 만나려면 저기 저 언덕을 넘어야 해. 그런데 그곳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가 내리고 있어. 조심해야 할 거야. 고마워, 바람아. 불개는 바람이 알려준 곳으로 힘차게 뛰어갔습니다. 언덕에 다다르자 정말 바람이 말한 대로 큰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불개는 금세 비에 젖었습니다. 비가 말했습니다. 왜 이곳을 지나가려 하지? 이곳만 지나면 밝은 해를 만날 수 있다고 했어. 여기는 함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내가 이 비를 뚫고 지나간다면 모를까. 하지만 쉽지 않지. 좋아, 나도 자신 있어. 비는 아까보다 더 심한 빗줄기를 불개에게 퍼부었습니다. 계속 찬물을 맞아 추위에 덜덜 떨면서도 꾹 참았습니다. 정말 끈질기군. 내가 졌다. 빗줄기가 점점 약해지더니 비가 그쳤습니다. 북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해가 보일 거야. 고마워, 비야. 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기운이 없었지만 불개는 해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어느새 추위도 사라지고 불개의 털이 다 말랐습니다. 드디어 바로 앞에 붉은 빛을 내며 이글거리는 해를 만났습니다. 해를 발견한 불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게 바로 해구나.
드디어 찾았어. 어서 가져가야지. 불개는 힘껏 뛰어올라 입으로 해를 꽉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너무 뜨거워서 금방 뱉고 말았습니다. 불개는 해를 물었다 놓기를 반복하며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워 입 안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결국 해를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 어둠의 나라로 갔습니다. 불개가 임금님께 말했습니다. 임금님, 해를 만났지만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가져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달이라도 가지고 오너라. 불개는 해가 있던 장소로 다시 갔습니다. 그래, 달은 해처럼 뜨겁지는 않으니 꼭 가져가야지. 어둑한 밤하늘 위에 동그랗게 떠 있는 달을 발견했습니다. 아, 저게 바로 달인가 보구나. 불개는 힘껏 뛰어올라 입으로 달을 꽉 물었습니다. 그러나 밤하늘의 달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놀란 불개는 달을 뱉어내고 말았습니다. 달을 물고 뱉고를 반복하던 불개는 어느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결국 불개는 해와 달을 구하지 못한 채 어둠의 나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임금님과 마을 사람들은 빛을 구하러 간 불개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불개의 모습이 드러나자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하며 우르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불개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 순간 불개의 입에서 밝은 빛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둠의 나라가 환해졌습니다. 와, 이제 어둠의 나라에도 빛이 생겼다. 그런데 불개가 계속해서 새빨간 빛 덩어리를 토해냈습니다. 임금님과 사람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임금님, 아무래도 나라에 큰 재앙이 올까 걱정됩니다. 임금님, 어서 저 불개를 내쫓아야 됩니다. 불개를 보자 임금님도 겁이 났습니다. 빛을 가져오면 상을 주겠다는 약속도 잊은 채 결국 불개를 내쫓았습니다. 불개를 다른 세상으로 보내자 불개가 토한 빛 덩어리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불개가 있어서 빛이 생겼던 거야. 결국 어둠의 나라는 여전히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아쉬운 마음에 다른 개에게 해와 달을 물어오라고 시켰습니다. 다른 개가 해와 달을 입에 물고 뱉기를 계속 반복했으나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가려지는 일식, 달이 가려지는 월식이 있는 것은 아직도 개가 해와 달을 물었다 뱉었다
하기 때문이랍니다. 도깨비, 감투. 아주 먼 옛날 충청도 어느 시골 마을에 돌쇠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돌쇠가 산에서 장작을 패는데 어느덧 어둑어둑 해가 졌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돌쇠는 멀리 있는 낡은 초가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날도 추운데 오늘은 저곳에서 하룻밤 묵어야겠다. 돌쇠는 서둘러 초가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온종일 일하느라 피곤했던 돌쇠가 스르르 잠이 들 무렵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쑥덕쑥덕, 소곤소곤, 까르르. 잠결에 눈을 뜬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빨간 도깨비 불이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까? 요리요리 뚝딱. 이상한 말이 끝남과 동시에 도깨비 불이 하나 둘 도깨비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도깨비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저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도깨비가 보였는데. 어라? 또 사라졌네. 돌쇠는 도깨비 머리에 쓴 감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도깨비들이 머리에 쓴 감투를 벗자 모습이 나타나고 감투를 쓰자 감쪽같이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그거 참 신기하네. 돌쇠가 어리둥절하게 바라보던 사이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꽃기요. 이때 도깨비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날이 밝으면 이곳에서 영영 갇히게 돼. 서둘러. 요리요리 뚝딱. 그러자 도깨비들이 새빨간 도깨비 불로 변하더니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돌쇠는 자기가 꿈을 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사라진 자리에 감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 도깨비들이 쓰고 놀던 감투잖아. 돌쇠는 감투를 조심스레 머리에 써봤습니다. 그러자 돌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하, 이거 참 신기하네. 이 도깨비 감투를 쓰면 모습이 보이지 않는구나. 이것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겠어. 돌쇠는 그때부터 감투를 쓰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 감투를 쓰고 슬쩍 훔쳤습니다. 또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감투를 쓰고 몰래 먹었습니다. 하하, 아주 재미있고 신나는 걸. 이 감투 하나로 가지고 싶고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말이야. 어느 날 음식을 잔뜩 훔쳐 먹고 온 돌쇠는 집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쥐 한 마리가 나타나 감투의 모서리 부분을 갉았습니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돌쇠는 감투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할 수 없이 흰 천을 가져다 구멍난 부분을 막았습니다. 이렇게 막아놓으면 감쪽 같겠지.
자, 오늘은 또 뭘 훔칠까? 돌쇠는 감투를 쓰고 시장으로 갔습니다. 값비싼 물건들이 많이 보이자 돌쇠는 하나 둘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깨비 감투를 꿰맨 흰 천은 사람들 눈에 잘 보였습니다. 흰 천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가게 주인이 구정물 한 바가지를 뿌렸습니다. 그러자 돌쇠의 모습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도둑놈이다. 도둑 잡아라.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돌쇠를 향해 몽둥이질을 했습니다. 아이고 돌쇠 살려. 마을 사람들에게 호되게 혼이 난 돌쇠는 용서를 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성한 돌쇠는 그 뒤 착실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지혜로운 아들. 옛날 관아에는 사또를 도와 일을 하는 이방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고을 이방에게는 똑똑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나? 저 이방의 아들이 지난번 과거 시험에서 장원을 했다더군. 어디 그것뿐인가? 효심은 어찌나 깊은지 이방이 아파서 시름시름 앓았을 때 천리길을 가서 약을 구해왔다지.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아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못된 사또가 있었습니다. 사또는 똑똑한 아들을 둔 이방을 시기해서 괴롭히기 일쑤였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사또가 이방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이방. 지금 당장 가서 산딸기를 구해오너라. 놀란 이방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사또, 지금은 겨울이어서 산딸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내가 산딸기를 먹고 싶다는데 내 명령을 거역하겠다는 거냐? 내일 아침까지 산딸기를 구해오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 집으로 돌아온 이방은 고민하다가 결국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방의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걱정이 되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이방은 아들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방은 나오너라. 포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방이 약속 시각이 지나도 산딸기를 구해오지 않자 사또가 이방을 잡아오라고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이방 대신 아들이 포졸들에게 붙잡혀 관하로 갔습니다. 너는 이방의 아들이 아니더냐? 어찌 이방은 오지 않고 내가 왔느냐? 사또, 아버지께서는 지금 못 움직이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사또를 위해 산딸기를 구하러 산에 가셨다가 독사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못 움직이십니다. 어허, 이놈 봐라.
뱀은 겨울에 겨울잠을 자서 찾아볼 수가 없거늘 사또인 내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 여봐라,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다가와 끌고 가려는 순간 아들이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또. 겨울에 뱀이 없듯이 산딸기도 없습니다. 사또는 아들의 말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방 아들의 지혜로움을 기특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했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신 훈장님. 한 마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서당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당 훈장님은 아이들의 지혜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문제를 하나 내서 너희가 성공한다면 큰 상을 줄 것이다. 아이들은 궁금한 표정으로 훈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문제요입니까, 훈장님? 방 안에 앉아있는 나를 방 밖으로 나가게 해보거라. 아이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 쳐다봤습니다. 단, 억지로 나를 끌어내서는 안 된다. 갑작스러운 훈장님의 말에 아이들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지만 좀처럼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방법을 못 찾고 있을 때 한 소년이 말했습니다. 훈장님, 문제를 반대로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방 안에 계신 훈장님을 나가시게 하는 건 힘들어도 방 밖에 계신 훈장님을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는 건 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을 들은 훈장님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하하, 녀석아, 그게 그거지 뭐가 다르냐.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밖에 있는 나를 안으로 들어가게 해보거라. 훈장님은 아무 생각 없이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앉아있던 소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훈장님, 제가 해낸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훈장님께서 밖으로 나가셨잖아요. 훈장님이 소년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슬기와 지혜를 칭찬했답니다. 선비와 갈모.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선비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친척 집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선비는 심부름하기 귀찮아서 투덜거렸습니다. 에이, 한창 글 공부하는데 심부름을 시키실 게 뭐람? 그때 선비의 어머니가 선비를 불러 세웠습니다. 얘야, 하늘을 보니 비가 쏟아지겠구나. 갈모를 챙겨가거라. 갈모는 예전에 비가 올 때 갓 위에 포개 쓰던 곡깔과 비슷하게 생긴 물건입니다. 젊은 선비는 어머니 말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많았지만 해가 반짝하니
비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비라니요. 귀찮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귀찮다고 대비하지 않았다가 낯선 곳에서 비를 만나면 어쩌려고. 선비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갈무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선비가 친척집 마을에 왔을 무렵 한두 방울 비가 떨어지나 싶더니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눈앞에 발이 쳐진 듯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선비는 우선 남의 처마집 밑에 가서 비를 피했습니다. 이를 어쩐다. 빗속을 뛰어가다가는 전해야 할 편지가 다 젖을 텐데. 한참을 기다렸지만 비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선비는 오도 가도 못하고 처마 밑에서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네. 편지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더 늦어지면 밤길을 걷겠구나. 호랑이라도 나오면 어쩌지? 젊은 선비는 제발 비가 그치기를 바랬지만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갈모를 받아왔더라면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선비가 후회하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선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갈모가 없어서 여기 서 있는 것인가? 흰 머리가 성성한 나이 지긋한 선비가 젊은 선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예, 어르신. 아버지 심부름으로 집을 나섰다가 비를 만났지 뭡니까? 젊은 선비는 울상을 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갈모를 빌려주지. 저에게 갈모를 빌려주면 어르신은 어찌 가시려고요? 자네처럼 갈모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봐 갈모를 하나 더 쓰고 다닌다네. 나이든 선비는 자신의 갈모를 벗어서 젊은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젊은 선비는 이제 편지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참 기뻤습니다. 갈모는 제가 잘 쓰고 말려서 내일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실까요? 나이든 선비는 젊은 선비에게 자신의 집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럼 내일 보세. 늦었으니 얼른 가세나. 예, 고맙습니다, 어르신. 젊은 선비는 다시 한번 나이든 선비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얼른 친척 집으로 향했습니다. 빌린 갈모 덕분에 무사히 심부름을 마친 젊은 선비는 밤이 되기 전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젊은 선비가 빌린 갈모를 돌려주러 가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선비는 방에서 책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고작 갈모 하나 돌려주러 그 먼 길을 다시 가야 하나? 어제는
그토록 고마웠던 갈모였지만 지금은 짐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 어르신은 갈모가 2개나 있으니 하나쯤 없다고 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날씨도 좋으니 갈모를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겠지. 젊은 선비는 갈모를 돌려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책만 읽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나라의 관리를 뽑는 과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선비는 시험에 통과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젊은 선비가 멋진 관복을 입고 처음 일하러 가는 날입니다. 젊은 선비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윗 사람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에게 갈모를 빌려준 나이든 선비가 자신의 윗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선비도 젊은 선비를 알아보았습니다. 자네는 나에게 갈모를 빌려갔던 사람이 아닌가? 예, 어르신, 갈모를 빌려주셔서 낭패를 면했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갈모를 빌려가면서 분명히 다음날 돌려주겠다고 했지. 하지만 아직까지 나는 갈모를 받지 못했네. 젊은 선비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쩔쩔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앞으로는 약속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네처럼 작은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란 일을 맡길 수 없네. 썩 물러가게. 관청에서 쫓겨난 젊은 선비는 집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터벅터벅 힘없이 걷는 선비의 머리 위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대동강을 판 봉이 김선달. 김선달은 조선 후기 사람으로 이름은 김인홍입니다. 선달은 과거에 급제했으나 아직 벼슬을 받지 못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루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나루터를 지날 때였습니다. 사대부집에 물을 길어다 주는 물 장수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나르는데 한양에서 놀러온 양반들은 정자에 앉아 큰 소리로 떠들며 놀았습니다. 이를 본 봉이 김선달은 한양 양반들을 골려주려고 꾀를 냈습니다. 김선달은 물 장수들을 데리고 주막으로 갔습니다. 여기들 보시오. 내 지금 엽전을 몇 입씩 나누어 줄 터이니 내일부터 물을 치고 갈 때마다 나에게 한 입씩 던져주시게. 물 장수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김선달이 늘 자신들을 도와주었기에 순순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튿날 김선달은 옷을 잘 차려입고 평양성 동문을 지나는 길목에 책상과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물 장수들은 전날 약속한 대로 물을 치고 지나가면서 김선달에게 엽전을 한 입씩 냈습니다. 김선달은 의젓하게 앉아서 물 장수들이 던져주는 엽전을
헛기침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이 광경을 사람들이 수군대며 살폈습니다. 이때 엽전을 내지 못한 물장수가 김선달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선달님, 제가 깜빡했습니다. 내일 꼭 챙겨오겠습니다. 물을 떠 가기 싫은 게 아니면 내일은 잊지 말아야 할 걸세. 이를 본 한양 양반들은 대동강 물이 김선달 것인데 물 장수가 물값을 내지 못해서 야단을 맞는다고 착각했습니다. 대동강에 주인이 있을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한양 양반들은 물값을 못 내 망신당하지 않게 엽전을 준비해야겠다며 야단이었습니다. 김선달은 며칠 동안 물 장수들에게 엽전을 받았습니다. 물론 김선달이 미리 준 돈이었답니다. 그것도 모르고 한양 양반들은 모여서 궁리를 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대동강을 지금 사둔다면 얼마나 좋겠소.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오. 하지만 김선달이 대동강을 우리에게 팔려고 할까? 김선달은 딱 보기에도 어수룩해서 우리가 잘만 꿰면 넘어올 것이오. 대동강을 사기로 마음먹은 한양 양반들은 김선달을 어르고 달래서 주막으로 데려왔습니다. 방에는 맛있는 요리가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떡갈비를 먹으며 한양 양반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대동강을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없소. 그나저나 음식들이 하나같이 다 맛있구려. 김선달, 대동강 값은 섭섭지 않게 쳐드리겠소. 1,000냥이면 되겠소. 김선달은 떡갈비만 맛있게 씹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2,000냥이면 파시겠소. 어머니께서 참 좋아하시겠는데 음식 좀 싸주실 수 있소. 물론 싸드리지요. 그럼 3,000냥이면 파시겠소. 김선달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갈등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한양 양반은 결심했는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소. 4,000냥 드리리다. 4,000냥이면 파시겠소. 4,000냥이면 황소를 60마리나 살 수 있는 큰 돈입니다. 김선달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내 자식이 없어 물려줄 수도 없는데 대동강을 끼고 있을 필요가 없지. 좋소. 대동강을 팔겠소. 김선달은 대동강을 팔기로 해놓고 계약서에 도장 찍기 서운한 듯 주저했습니다. 그러자 한양 양반들은 김선달 마음이 바뀔까봐 빨리 찍으라고 졸라대서 결국 계약을 했답니다. 김선달이 임자 없는 대동강을 팔아 큰 돈을 번 것입니다. 봉이 김선달은 양반들을 골탕 먹이고 뺏은 돈을 어려운 백성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뒤로도 김선달은 권세 있는 양반, 부유한 상인, 위선적인 종교인들을 꾀로 혼내주는 여러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가난을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나그네. 옛날 옛날에 마음씨 착한 나그네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개울가에서 목을 축이는데 갑자기 도와달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나그네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런 산속에서 누가 다치기라도 했나? 나그네는 도와주려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이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지금 어디 있소? 난 못 찾겠소. 이쪽으로 오십시오.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나그네가 목소리를 따라 풀숲을 헤치며 들어갔습니다. 조금 들어가자 커다란 구덩이가 보였습니다. 구덩이는 아주 깊어서 다 큰 사람 키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 안에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호랑이를 보자 무서워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호랑이다. 나그네님, 저를 꺼내주십시오. 어제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셨습니다. 배도 너무 고픕니다. 나그네는 호랑이가 배가 고프다는 말에 더욱 무서워졌습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나와서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으니. 호랑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나그네님을 잡아먹다니요. 제가 은혜를 모르고 그런 짓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은인을 잡아먹는 그런 배은망덕한 짐승이 아닙니다. 제발 저 좀 꺼내주십시오. 호랑이는 앞발을 비비며 나그네에게 애원했습니다. 나그네는 호랑이가 무서웠지만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사람도 잘 다니지 않으니 지금 호랑이를 구해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굶어 죽거나 사냥꾼에게 잡히겠지. 나그네는 호랑이에게 외쳤습니다. 좋다. 나를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꺼내주겠다. 절대 나그네님을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나그네는 호랑이를 꺼내주려고 손을 뻗었지만 호랑이가 너무 깊은 곳에 빠져서 서로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그네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나그네는 숲속에서 쓰러진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리 굵지 않아서 혼자서도 너끈히 구덩이까지 끌고 올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끌고 온 나무를 구덩이에 넣어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나무를 타고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구덩이에서 나온 호랑이는 땅 위로 올라오자마자 나그네를 잡아먹으려고 덤볐습니다. 나그네는 놀라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으아, 이게 무슨 짓이냐? 구덩이에 오래 있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다. 널 먹어야겠다. 뭐라고? 목숨을 구해준 누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아까 분명히 날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호랑이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흥, 그건 내가 구덩이 안에 있을 때 이야기야. 내가 구덩이 밖으로 나왔는데 내가 왜 그 약속을 지켜야 하지? 못된 놈. 나그네는 화가 나 외쳤습니다. 나그네의 말에 호랑이가 어흥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제일 못된 건 사람이지. 난 배고플 때만 사냥을 하고 남기지 않고 다 먹는데 사람은 한 끼 식사로 먹으려고 동물을 좁은 우리에서 평생을 살게 하지. 게다가 죽여놓고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리잖아. 이것보다 못될 수가 있나? 그건 억지야. 누가 옳은지 여기 밤나무에게 물어보자. 좋다. 밤나무에게 물어봐라. 나그네는 밤나무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밤나무님, 이제까지 보셨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호랑이가 약속을 지켜야겠지요? 밤나무는 나그네를 내려다보며 느긋하게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네. 사람은 내가 맑은 공기를 마시게 해주고 햇볕도 가려주고 알밤도 주는데도 나를 마구 베어간다네. 호랑이야, 사람은 모두 잡아먹어라. 밤나무의 대답에 나그네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밤나무가 호랑이 편을 들어줄 줄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나그네는 억울했습니다. 어때? 밤나무님도 내가 내 밥이 되는 게 옳다고 하더구나. 나그네는 자신이 주저앉은 길을 보며 외쳤습니다. 땅한테 한 번 더 물어보자. 알았다. 빨리 물어봐라. 이번에도 내가 옳다고 하면 군말 없이 내 밥이 되거라. 나그네는 급하게 길에게 물었습니다. 땅님, 전 호랑이에게 속았습니다. 호랑이가 잘못한 것이 맞지요? 길은 나그네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니, 호랑이가 잘못한 건 없어. 내 몸에 그 구덩이를 파놓은 것도 인간이니까. 사람은 날마다 내 위를 걸어 다니면서도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없지. 침을 퇴퇴 뱉고 쓰레기나 버리지. 호랑이야, 얼른 잡아먹어라. 나그네는 땅의 말에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러다 호랑이 밥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반면에 호랑이는 땅이 제 편을 들어주자 신이나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었습니다. 그럼 이제 맛있게 먹어볼까? 잠깐, 무엇이든 3~4번은 해야지. 한 번만 더 물어보자. 좋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더는 배가 고파서 못 기다리겠거든. 나그네는 급한 마음에 지나가는 흰 토끼를 불러 세웠습니다. 토끼야, 내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보렴. 나그네는 흰 토끼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토끼가 무언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아니 일단 호랑이님이 못 빠져나오는 구덩이가 있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분이 저를 놀리시는 거지요? 정말이야. 내 목숨이 걸렸는데 장난을 치겠니? 나그네와 호랑이는 구덩이를 보여주려고 토끼를 구덩이로 데려갔습니다. 봐, 정말 깊지? 호랑이는 토끼가 구덩이를 보고 놀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별것 아니라는 듯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해게? 이렇게 얕은 구덩이를 동물의 왕인 호랑이님이 못 빠져나오시다니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호랑이가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이 구덩이가 얕다고? 호랑이가 자존심이 많이 상한 듯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구덩이가 보기에는 얕아 보일지 몰라도 이 깊이면 숲속에 사는 어떤 동물도 빠져나올 수 없다. 나도 여기에 이틀이나 빠져 있었어. 나그네도 호랑이 말을 거들었습니다. 호랑이 말이 맞아. 호랑이가 여기 빠져 있었어. 제 눈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어요. 토끼의 말에 호랑이가 기분이 상해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 다짐을 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보여주지. 호랑이는 냉큼 구덩이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끼에게 외쳤습니다. 이 안으로 들어오면 올라가려고 해도 흙이 계속 미끄러져서 올라갈 수가 없어. 이때 토끼가 나그네에게 속삭였습니다. 나그네님, 호랑이가 다시 못 나오게 얼른 구덩이 안에 나무를 치우세요. 토끼의 말에 나그네는 옳았구나 하고 나무를 치웠습니다. 호랑이는 그제야 토끼에게 속은 것을 알았습니다. 호랑이는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토끼놈아, 다시 올라가면 너부터 잡아먹겠다. 하지만 나그네와 토끼는 이미 멀리 떠나고 없었답니다.